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해제됐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이 여전해 시민들은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시점을 오는 5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10월에서 11월경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계 선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과 코로나 하위 변이 확산 상황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WHO는 각국의 백신 접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통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 등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줄일 것을 주문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이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는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오가며 활동하는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정부와 휴전을 중단한 후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내륙에 1cm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공간에서도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요. 왜 그런지 전남주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기 전인 그젯밤 서울의 한 극장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상영관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12시를 넘긴 시점인데요.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한 채 극장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들어왔지만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씁니다. 인파 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스크 빼고 들어왔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건지 좀 눈치도 보이고.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 학교 풍경은 조금이나마 예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대체로 마스크를 썼지만 한 학생이 숨을 크게 쉬며 모처럼 맑은 공기를 들이쉬는가 하면 다른 학생은 해맑은 표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선생님 말도 잘 안 들리고 뛸 때 습기가 차서 불편했어요. 친구들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게 부끄러워요. 대학생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고 농구장을 찾은 일부 관중은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첫날.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듯 대부분의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럼 대형 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약국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헷갈리시죠? 최희지 기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어디서 써야 되고 어디서 벗어야 되는지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제까지는 집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어제부터는 안 써도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엘리베이터. 밀폐된 공간이지만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다만 엘리베이터는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서 이동할 때는 평소처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사무실에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전에는 근무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했죠. 다만 사내 헬스장이나 대면 보고 등 회사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이나 식사를 다 한 후, 또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써야 했던 마스크를 이제는 벗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요양시설, 병원과 함께 여전히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지내보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간혹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상당수 기업들에선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개인 자리가 아닌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선 필수로 착용하도록 한 건데요. 그래도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출장이나 회식 등은 전면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마스크를 쓴 직원과 안 쓴 직원이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달라진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했습니다. 일단 숨쉬기가 너무 편해요. 일단 마스크를 벗으니까 서로 감정을 좀 읽을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게 조심스럽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닌데다 겨울철 독감 유행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가 있는 워킹맘이다 보니 마스크가 있는 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때문에 기업 중에선 회의실이나 통근 버스, 엘리베이터, 헬스장 등 개인 자리가 아닌 밀폐된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도 많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그동안 자제해왔던 국내외 출장이나 회식, 또 교육 등을 전면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보다 직접 만나 소통하고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사내 감염 추이나 정부 지침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첫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5월에는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고 10월쯤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는 엔데믹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2020년 3월 10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우리나라에선 그해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만 3년이 지난 지금 누적 확진자 수 3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7차 유행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시 기준 확진자 수는 7,416명으로 지난해 7월 4일 이후 210일 만에 가장 적습니다. 방역 당국은 사실상 실패했던 2021년 11월 집단 면역 목표 이후 처음으로 일상 회복 시기를 점쳤습니다. 마지막 단계일 겁니다.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동절기 2023년 아마도 10월, 11월쯤에 시작되리라고 보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져 풍토병화, 즉 엔데믹이 올해 안에 올 거라고 본 겁니다. 아울러 정 단장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5월쯤이면 모든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비상사태가 연장된 것으로 WHO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다며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에 대응하려면 정보 공유가 중요하지만 사망률 등 각국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줄고 있다고 밝혀 감염자 급증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중국의 대응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WHO는 세계 각국에 백신 접종률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확실히 바람결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도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라고 하죠? 네. 하지만 오후부터는 중부지방 곳곳에 눈 소식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도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강원 동해안과 눈비 소식 없는 영남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모욕적이지만 대선에 진 사람으로서 오란이 가겠다며 예상을 뒤엎고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갈 듯한데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소를 정해놓고 한 조사였다며 지난 주말 있었던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이 추가로 부르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당 지도부 대부분이 2차 출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선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출석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출석 날짜를 놓고는 검찰과의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안 하면 내일 모레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 추가 소환에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로 장외투쟁을 하며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조사에서 모든 질문을 거부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나왔다면서 제대로 수사받고 억울하다면 무엇이 억울한지 조목조목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해 미워도 만나야 된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까지 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을 것 같은데 겁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7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뿐 아니라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지난 27일 한 차례 반박 입장문을 냈음에도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를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방식은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김 의원에 대해 악의적인 의혹 제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용산에서 일종의 성역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비판, 논평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달려들어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TF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검찰은 중대 피의자가 출석 여부와 날짜를 놓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주 불쾌한 기색입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의 책임자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하자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이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반응과 재판 소식은 길기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재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천화동인 1호의 존재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당하게 나오겠다면서 날짜를 놓고 언론 플레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팀은 물론 방호원과 경찰 등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토요일에 출근했다며 주말 소환을 고집하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입장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추가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후보 등록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하는데요. 돋보기에서 이 뉴스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권 주자들이 수도권에 주력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양강 후보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양주에서, 안 의원은 서울 강북과 중랑에서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윤상현 의원은 경기도 오산과 평택을 찾은 뒤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경태 의원은 PK로 향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수도권 대표론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 수도권에 121석이 걸렸는데 국민의힘 기반이 영남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원들만 투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이 수도권 표심이 중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원래 국민의힘 당심이 영남에 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무시할 순 없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재작년 기준으로 영남권 당원 비율을 살펴보면요. 영남권이 55.3%, 수도권이 29.6%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 28만 명이던 당원 수가 8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지역 분포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최근 분포를 보시면 영남권은 40%로 줄고 수도권은 37%로 늘어납니다. 예.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영남 표심이 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자들이 수도권 표심을 신경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나 더 짚어보면 컷오프 규모는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예. 이전 당대표 선거 컷오프 규모는 통상 5명 정도였는데 이번엔 3명 또는 4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선관위 회의에서 정해지는 그 규모와 기준대로 다음 달 10일 컷오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당권 구도 윤곽이 나와서인지 최고위원 5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또 계파별로 막판 교통정리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역 중엔 태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마쳤고 지성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에 나선 상태였는데요. 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중 의원도 출마 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내세우면서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의 혼란을 언급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준석 체제 때 최고위원들도 재도전에 나섭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어제 출마 회견을 했는데 이 전 대표와는 연락하지 않았다며 거리를 뒀고요. 또 혼란 사태 전에 지도부를 사퇴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이번엔 일반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조수진 의원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짚어볼게. 앞서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거리가 되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잖아요. 자연스럽게 친윤계가 4자리 이상 노릴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친윤계가 좀 더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수행당장을 지낸 TK재선 이만희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이었던 초선 이용 의원도 앞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맞서 비윤계 허은하 의원도 용기를 내기로 했다. 당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되긴 했는데 한 자리인 청년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도 치열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역인 지성호 의원은 일찌감치 안철수 의원의 러닝메이트를 공식화했고요. 예. 또 친윤계 후보로 분류되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종배 서울시 의원, 장재원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김영호 변호사 등 원외 인사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의 출마 기탁금을 고려하면 이 중 일부는 후보를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1,000억 원 지출한 건을 즉시 제가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제가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앞당긴 건데 그만큼 난방비 부담으로 들끓는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예비비 지출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부터 대통령 제가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예비비 1,000억 원 지출 안건을 제가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시점이 오전 8시 반이었던 만큼 즉시 제가가 이뤄진 셈입니다.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제가입니다. 윤 대통령이 제가하면서 기존 예산 800억 원에 더해 모두 1,800억 원이 난방비에 긴급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118만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2배 인상된 금액인 30만 4천 원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제가를 내린 배경에는 난방비 폭탄으로 악화된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인건비 올랐지, 식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와중에 지금 가스값이나 이런 게 같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중되는 그런 게 너무 커서.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외교국장들이 2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피고기업이나 정부가 직접 사과하고 배상할지의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히 좁히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서울 외교부를 찾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묵묵부답으로 회담장에 들어갔습니다. 誠意のある党に関してもお話しされるんですか? 3시간 넘게 협의가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과와 전범 기업의 배상금 참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의 직접 사죄나 과거 일본 정부가 밝힌 통절한 반성 입장 유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해도 나중에 일본 측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견해차가 여전했다는 설명인 만큼 사과 방식과 구상권 포기에 대해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일 양국은 실무급 논의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위급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전방위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피해 당사자와 유족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내놨었죠. 두 국방장관이 만난 만큼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북한의 경고 메시지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오산 공군 기지를 통해 방한했습니다. 오늘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갖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회 이후 석 달 만입니다. Is ironclad.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s firm. It includes a full range of our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가정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든가, 한미 간의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한다든가, 보다 이제 한국 측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스틴 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연인 케이티 루이즈 사운더스 씨와의 결혼과 임신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30일인 어제 혼인신고를 마쳤고 두 사람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며 임신 소식도 함께 알렸습니다. 송중기 씨의 결혼 상대인 케이티 씨는 영국 출신 배우로 열애설이 터지기 전인 지난해 한 시상식에서 송 씨가 사랑하는 우리 케이티라고 언급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송 씨의 발표에 중국과 일본 등 외신들도 주목했고 많은 국내외 누리꾼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다네요.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이 다음 달 초 출간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총리의 고독, 결단, 암투라는 부제의 회고록에는 아베 전 총리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응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지난해 초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미뤄지다가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후 부인인 아키에 여사의 동의를 얻어 출판이 결정됐습니다. 회고록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외국 정상과 얽힌 일화가 담겼다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행동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소회를 밝혔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중국에서는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던지고 간 차주가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스촨성의 한 주유소 CCTV 영상인데요. 직원이 주유비를 받으러 손을 뻗자 창밖으로 지폐 5장이 펄럭이며 떨어집니다. 직원은 쭈그려 앉아 지폐를 한 장 한 장 줍기 시작하는데요. 이윽고 차량은 자리를 떴고 직원은 주유기 쪽으로 몸을 돌려 눈물을 훔치고 맙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해당 차주가 현지 매체에 가족들끼리 서로 돈을 내려고 하다 벌어진 일이었을 뿐 아르바이트생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차에서 내려 직접 줍거나 설명했어야 한다며 공보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게 심리 상담까지 지원했고 차주는 이 직원을 찾고 있다고 밝힌 상황.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테러를 자행한 파키스탄 탈레반이 배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경찰단지. 이슬람 사원 내부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400명가량이 모인 예배 당시 괴한이 침입해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डेड बॉडी हमने एक भी नहीं देखे, जितनी भी है वो जख्मी लोगों को हमने निकाला है और उसको हमने हॉस्पिटल भिजवाया हुआ है। बाकी डेड बॉडी जितनी भी है तो वो मस्जिद के अंदर है, मलबे तले है। 외신과 현지 언론 등의 피해 집계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경찰을 포함해 최소 5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는 150여 명이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경찰을 노린 자폭 테러로 규정하고 배후를 쫓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아프간 탈레반과 별개 조직으로 파키스탄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파키스탄 탈레반 TTP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TP는 지난달과 지난해 11월에도 경찰관을 노린 테러를 벌인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칼솥의 본고장인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의 발스 마을에서 칼솥 하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에서 열리는 칼솥 많이 먹기 대회를 보러 유럽 전역에서 평균 4만 명의 관객들이 몰린다네요. 비장한 모습의 사람들. 시작 소리에 양손을 까맣게 물들여가며 무언가를 허겁지겁 먹는데요. 대파와 비슷하게 생긴 이 채소는 양파의 한 종류인 칼솥입니다. 대파보다 달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으로 장작불에 새까맣게 굽고 껍질을 벗겨 로메스코 소스에 찍어 먹는데 이 요리를 칼솥하다라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칼솥하다 축제에선 전통적인 이벤트로 칼솥하다 많이 먹기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우승자는 제한 시간 45분 동안 무려 222개, 5kg의 칼솥하다를 먹었다네요.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은 겨울마다 강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이번엔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내려가면서 15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길은 눈으로 덮였고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눈을 피합니다. 꽁꽁한 손을 녹이려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 15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혹한 때문에 160명이 넘게 숨지고 가축 수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재작년 탈레반 재집권으로 외국 원조와 국제구호단체 활동마저 중단돼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 끔찍한 추위가 어서 물러가길 바랍니다. 매년 2월에서 3월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전국적인 카니발이 열리는데요. 여왕이 페피노를 깨우면 전통춤을 추면서 축제 시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린다네요. 여왕 복장을 한 여성이 관 속에 잠들어 있는 페피노에게 키스하자 페피노가 깨어나고 흥겨운 축제가 시작됩니다. 스페인어로 오이를 뜻하는 페피노는 남미에서 주로 재배되는 열대 과일인데요. 이 부활의식은 2015년에 수도 라파스의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볼리비아의 카니발은 브라질의 유명 카니발보다 규모는 작지만 안데스 민족예술과 전통문화, 식민지 시대에 들어온 가톨릭 문화와의 독특한 융합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화려한 축제의 시작, 전국이 신나게 들썩거리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어제 새벽 만취 남성이 운전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에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됐는데요. 전신주를 교체하는 작업도 이뤄지면서 2시간 정도 인근 600여 가구가 전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벤츠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조수석에서 남자 한 명이 비틀거리며 내리고 인근 상가에서 뛰쳐나온 목격자가 운전석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끄집어 내립니다.
어제 새벽 4시쯤 벤츠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인도를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자는데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바깥에 나다 보니까 차가 불이 붙었더라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석 대가 파손됐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이 들이받은 전신주를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지면서 인근 600여 가구가 2시간 정도 전기를 쓰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 내내 전기 공급이 중단되며 인근 상가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서 저희가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가 좀 많이 늦어진 거죠.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한파가 몰아친 날 마지막 기차를 놓치고 부산의 한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 쫓겨난 70대 할머니 소식. 지난주 MBN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죠. 그런데 할머니가 지구대 CCTV 영상을 달라고 하자 경찰관이 모자이크 비용만 몇백만 원이 든다며 정보 공개 청구를 포기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이번 일이 묻힐 수도 있었던 거죠.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경찰관에게 쫓겨난 할머니는 억울함에 며칠 뒤 관할경찰서에 CCTV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려면 몇백만 원이 든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사실상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모자이크가 한다 그랬더니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 지워야 된대요. 그러면 몇백만 원 든다고.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해서 포기를 했지. 그런데 실제로 비용을 알아보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지구대에 들어가서 쫓겨날 때까지 찍힌 영상은 45분 정도. 모자이크 전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몇백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안 되는 26만 1,800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비싼 CCTV 열람 비용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정보공개 청구를 포기하도록 경찰이 회유한 것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CCTV 분량과 모자이크 양에 따라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걸 상세히 안내했을 뿐이라며 회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할머니의 고소 사건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의 공정성 때문에 해당 지구대가 속하지 않은 이곳 부산진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담당 수사관은 MBN이 보도하기 전까지 지구대 CCTV를 확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딱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없고 이제 서류를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CCTV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쫓겨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는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112 신고를 했는데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한 게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녹음된 거죠.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욕을 한 경찰관이 사과문을 쓰기는 썼는데 이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민경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토킹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A씨.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보고 112 신고를 했는데 곧바로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웅성거리는 소리에 끊으려 했지만 대뜸 자신의 이름과 욕설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실수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경찰관이 통화 상태인지 모르고 A씨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겁니다. A씨는 곧장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했지만 누가 욕을 했는지조차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했는지 가려내는 데만 20분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고 서로 자기가 했다고 거기서도 피해자를 무시하고. 이후 해당 지구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묻기도 하고 사과문조차 겨우 복사본으로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원본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과문은 저를 읽으라고 쓴 걸 아는데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 지구대 측은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일 오전 4시부터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기본 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고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또 4월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요금도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부담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문장을 작성하는 챗봇인 챗GPT가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연설문부터 교육 현장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 제이크 오친클로스 의원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AI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개합니다. We must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like the Israeli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leadership role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sponsibly explores the many possibilities evolving technologies provide. 이 연설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을 의회에서 낭독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오친클로스 의원은 챗GPT의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하원 연설문을 100단어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보완 지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친클로스 의원도 AI와 관련한 의회 논의를 촉진하고자 챗GPT로 연설문을 만들었으며 연설을 들은 동료 의원들 가운데 AI 챗봇으로 작성한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글을 학습해 인간이 쓴 것과 유사한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된 지 2달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대학교 등 학습 현장에서도 악용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반사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되지만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헌혈 캠페인을 벌여 모은 헌혈 증서를 어제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증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헌혈 캠페인에 나선 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두 협회는 지난 2일부터 모은 110여 장의 헌혈 증서를 전달했고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헌혈에 보건의료단체들이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충북 오송으로 이전을 추진한 지 4년 만에 신사옥을 준공했습니다. 신사옥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4만 3천여 제곱미터 대지에 본관동과 교육동, 생활관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교육동은 기존 서울 등촌동 실습공간보다 35배 확대됐습니다. 전기공사협회는 지난 1960년 전기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로 회원사가 2만여 곳에 달합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도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3.3도, 대전은 영하 6.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10도, 대전과 대구는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고요. 목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